자, 그래서 이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반드시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는다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믿는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면 한번 믿어보겠느냐죠. 오늘 제가 한 열 몇 가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고 삶이 성공적으로 바뀔 수 있다면 이 믿음을 한번 가져보겠냐죠. 마치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 불교는 또 절에서 또 부처님의 믿음을 갖는 것처럼 이 진리는 아니지만 한번 믿어보겠냐? 한번 믿어볼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자, 그게 지금부터 하나 쭉 풀어나가는데, 자,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집니다. 자,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지도란 종이에 이 영토의 모든 정보를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실제 세상에 대한 모든 정보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 속에 세상에 대한 모든 정보나 지식을 담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는 마음속에 담겨진 이 지도에 의해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실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 알고 있는 그 지식이나 정보에 의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가 만약에 올바른 지도라면은 올바른 반응을 하겠지만은 지도가 잘못된 지도라면 잘못된 반응을 하겠죠. 그런 점에서 자, 지도를 좀 더 풍성하고 선택의 폭이 넓은 융통성 있는 지도를 바꿔준다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항상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는 나는 부정도 생각하고 긍정도 생각하고 뭐 반쯤 부정 반쯤 긍정도 생각하고 남들보다 좀 넓은 생각을 하는 거죠. 넓은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 생각은 긍정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비가 내릴 때 있잖아요. 비가 내릴 때 출근하기가 힘들어. 이 하나의 생각을 고착화 시켜버리면 비 내리는 게 짜증이 날 거예요. 근데 비가 내리니까 출근하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비가 내리니까 우산 파는 장사는 돈을 많이 벌겠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가 잘 되겠고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오아시스가 생겨서 참 좋겠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비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풍성한 지도를 갖는 것,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이 풍성한 지도를 갖는 것은 긍정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NLP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요, 편협적이고 부정적인 지도를 풍성한 그리고 긍정적인 지도로 바꿔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지도를 바꿔줌으로써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끔,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게 NLP 훈련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NLP는 답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인생의 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좀 더 풍성하게 넓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이 마음의 지도를 넓혀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쨌든 지도는 영토가 아닌데, 자, 모든 사람들은 영토보다 지도에 의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지도에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의 지도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사람마다 지도가 틀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지도를 존중해야 될까요? 나만의 지도를 고집해야 될까요? 존중해야 돼요. 자, 모든 사람의 지도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있어요. 나의 지도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상대방의 지도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지도도 존중을 해야 되지만 상대방의 지도도 존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대화를 할 때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 자, 주관이 강하다, 뭐 고집스럽다라는 것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자기 지도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나의 생각도 맞지만 상대방 생각도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옳음과 상대방의 옳음을 합쳐서 제3의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리더십이 큰 사람이겠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다른 사람의 지도를 존중해라.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지도가 영토가 아니다가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행동은 목적지향적이다.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인간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은 어떤 목적을 지향한다. 인간의 행동 목적 지향이다. 목적을 지향하는데 목적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 있고 즐거움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고 싶고 즐거움을 얻기를 원해요. 고통을 피하고 싶은 목적을 우리는 회피적 동기라고 그래요. 회피적 동기. 즐거움을 얻기 위한 목적을 지향적 동기라고 그래요. 지향적 동기. 동기가 두 가지라는 거죠. 회피적 동기와 지향적 동기. 근데 이 두 가지 목적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변화를 하려면은 변화를 위한 어떤 행동을 하려면 뭔가에 벗어나오지 않는 회피적인 동기도 있어야 돼. 아, 이 고통에서 정말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 마음도 강해야 되고, 아, 이 즐거움을 난 얻고 싶어. 빨리 이거 좀 이루어서 즐거운 삶을 살고 싶어. 이것도 강해야 된다는 거죠. 고통도 약하고 즐거움도 약하면 그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통이 심하고 즐거움이 강하다면 우리는 그저 그런 행동이 아니라 아주 강한 결단을 내리고 행동력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인간을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절박함이라고 해요. 절박함.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박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한 절박함. 왜 사람들은 담배를 끊지 못할까요? 왜 술을 끊기가 힘들까요? 아까 살 이야기했죠. 왜 살 빼기가 힘들까요? 왜 뱃살을 빼야 되는데 뱃살을 빼기가 힘들까? 이유가 있거든요. 아직 고통을 덜 받아서 그래요. 고통을 덜 받았기 때문에 술 끊기도 힘들고 담배 끊기도 힘들고 뱃살 빼는 것도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 병원에 가니까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당신이 뱃살을 15kg 빼지 않으면은 당신 6개월 이후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당장 15kg를 빼야만 6개월 이후에 안 죽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뱃살 빼야 됩니다. 라고 6개월 시험 후 인생을 선고를 해버렸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5kg 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6개월 이후에 죽는다라는 것은 최악의 고통이잖아요. 그리고 6개월 이후에 죽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최고의 즐거움이잖아요. 인간은 고통을 피해서 즐거움을 얻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뱃살을 15kg 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 선고를 안 받아서 그랬어요. 그 선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살만하다. 그래서 살을 안 빼는 거죠. 자, 담배 못 끊고 술 못 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권총을 가지고 총을 겨누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 지금 당장 담배와 술을 끊지 않는다면은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게 눈에 띈다면은 권총으로 무조건 사살을 시키겠다.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권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담배 피다 걸리면 죽는 거잖아요. 권총으로 사살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죽는 거는 최악의 고통이잖아요. 그날 프로 바로 담배 끊고 술 끊는 겁니다. 왜? 살고 싶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대한민국에 국가형법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다 사형을 시켜버리면은 담배 피우는 사람 다 없어지겠죠. 술 마시는 사람 다 사형시키면 다 없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살만하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왜 우리가 행동을 못하느냐? 동기가 부족하다. 우리 정은주 선생님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혈관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선고를 했듯이 선생님 혈관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간다면은 6개월 이내에 뇌졸중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 아니면 치매가 될 수도 있고요. 뇌출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심장병으로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 6개월 이내에 이거 아주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혈관 청소를 하거나 이 혈액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지금 힘든 상태니까 혈관 청소를 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운동하셔야 돼요. 반드시 빨리 걷는 운동, 30분 조깅, 마라톤 무조건 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지금 선생님 느낌 어때요? 자, 좀 절박함이 느껴집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 뇌졸중으로 죽을 수 있는데 진짜 이거 운동해야 되겠네. 그럴 수 있겠죠?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느끼고 오는 거. 근데 아직 그 선고까지는 안 받은 거예요. 예.
뇌졸중 걸린다는 이야기까지는 안 한 거지. 그래서 참을만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운동을 또 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산책 안 나갈 거예요. 제발 이해되십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지를 이해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인간을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지식의 정도가 아니다. 지력이나 의지력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바로 동기부여의 문제다. 동기부여는 바로 고통과 즐거움의 동기에서 논다라는 거죠. 고통이 얼마나 크냐, 즐거움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인간의 동기는 달라진다. 그럼 이 동기에 의해서 이제 사람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론 렐스톤이라는 암벽 등반가가 있었는데, 아론 렐스톤이라는 등반가가 그게 2003년도인가 모르겠다. 그 무렵에 이제 그 등반을 하다가, 암벽 등반하다가 이 팔이 이 돌과 돌 사이에 끼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상태로 일주일을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어요. 뭐 누가 지나가는 사람 있다가 나를 구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물도 다 떨어지고 그다음부터는 자기 오줌물을 받아 먹으면서 일주일 버티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되니까 오줌물도 안 나와요. 목은 다 들어가고 낮과 밤의 온도차는 낮에는 한 30도까지 올라갔다가 밤에 또 영하 20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쯤 되었을 때에 결단을 내리는 거죠. 내가 이대로 있다면은 나는 꼼짝없이 암벽에 매달린 채 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죽는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때 나이가 27살이 걸렸어. 내가 왼손에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내 오른팔을 스스로 잘라버리지 못한다면 나는 영원히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죽으면 너무나 끔찍하죠. 산다라는 건 얼마나 큰 즐거움이 있겠어요. 나이가 27밖에 안 됐는데. 자, 살아있는 부모님께 효도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애기도 낳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1시간에 걸려서 자기 오른팔을 잘라요.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렇지만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구사 인생으로 살아나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신문 기자들이 몰려와서 이제 뭐 인터뷰를 했겠죠.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당신은 정말 용기가 대단한 사람 아니냐? 어떻게 자기 팔을 자를 생각을 했느냐? 이게 대답을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용기를 키우기 위해서 암벽 등반을 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팔을 잘랐느냐?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살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기예요. 죽는 거는 끔찍한 고통이고 사는 건 어마어마한 즐거움이었다. 그래서 고통을 피해서 즐거움을 피해서 자릅니다. 자, 이 팔을 자르는 액션도 결국 고통을 즐거움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행도 바로 고통을 즐거움에서 나온 거죠. 왜 사람들은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하지 못하느냐를 생각해봐야 돼요. 살을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살을 못 빼느냐? 담배를 끊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담배를 못 끊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동을 못 하느냐?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덜 고통받았고요. 그리고 원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을 가해야 돼요.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에 대해서 죽음과 같은 엄청난 고통을 가해야 되고요. 변화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즐거움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행동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목적지향적이다. 자, 그 다음요. 모든 행동은 긍정적 의도에서 논다. 자, 모든 행동 긍정적 의도에서 논다. 그 다음 쭉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있는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한다.
사람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니다. 내는 행위 그 자체와 그 행위 뒤에 숨어있는 의도나 목적을 구분한다. 어떤 행동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뿐이다. 아무리 행동이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 위에는 긍정적인 의도가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과 그 사람의 긍정적인 의도를 구분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봅시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접시를 깨뜨렸는데요. 큰아들은 접시를 3개를 깨뜨렸어요. 둘째 아들은 접시를 1개를 깨뜨렸어요. 이 행동 차원으로 보면은 누가 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큰아들이겠죠. 근데 의도를 파악을 해보니까 엄마가 물어보거든요. 너는 왜 접시를 3개를 깨뜨렸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큰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엄마가 맞벌이 하면서 밖에서 막 힘들게 일을 하고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조금이라도 엄마를 좀 도와드리려고 제가 엄마를 대신에 설거지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접시를 선반에 정리하려고 얹으려고 하다가 접시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접시랑 부딪혀서 3개가 같이 깨진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둘째 아들한테는 물어봤어. 둘째 너는 왜 이렇게 접시를 1개 깨뜨렸어? 그러니까 아 형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심심했어요. 그래서 뭐 놀거리가 없나 보니까 접시 돌리기를 하다가 제가 실수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접시를 깨뜨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의도를 보니까 어떤 의도가 더 좋습니까? 첫째 아들이죠. 접시는 3개를 깨뜨렸지만 어쨌든 첫째 아들은 엄마를 도와주고자 하는 의도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두 분이 엄마라면 둘째 아들, 큰 아들 어떤 식으로 분개를 할 것 같아요? 자, 의도를 존중해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 자, 너가 엄마를 도와주고자 하는 의도는 너무 고맙구나, 큰 아들아. 근데 아직 네가 어린 아들이니까 엄마를 안 도와줘도 괜찮다. 엄마가 와서 설거지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는 설거지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엄마는 그렇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안 해도 된대. 둘째 아들한테 뭐라고 하면 너는 비물 자식아. 비물 자식아. 네? 네가 생각을 해봐. 이 접시가 놀이기구죠. 이게 밥 먹는 그릇인데 어떻게 이걸 접시 돌리기를 하냐. 엉덩이를 한 대 패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다면 의도를 존중을 했기 때문에 아마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의도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너는 3개를 깨뜨렸으니까 엉덩이 3대, 너는 1개를 깨뜨리니까 엉덩이 1대 이렇게 해서 그 행동 길감아가지고 부지런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아들은 굉장히 서운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동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반드시 의도를 존중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쟤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담배를 끊는 것도 이제 같은 원리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는 안 좋지만 담배를 피우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담배를 피우면 뭐가 좋아요? 담배 피우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긴장도 완화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담배 피는 행위는 부정적이지만은 담배를 피는 의도는 긍정적인 거죠. 그럼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 그 의도를 존중해야 되죠. 그럼 스트레스가 또 해소되고 긴장도 완화될 수 있는 담배 피는 거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긴장이 완화될까요? 제가 볼 때 유산소 운동을 하면 좋죠.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그렇죠? 요가. 괜찮지 않아요? 아니면은 자 빨리 걷기. 그런 것들이 그 긴장도 완화되고 피로도 좀 풀리고 좋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 이제 대안적인 더 나은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담배를 끊게 만든다면 좋은데 담배 자체만 끊으려고 하면 쉽지는 않다는 거죠. 선생님은 저기 체지방 빼는 게 어떤 부분이 많이 힘들까요? 그렇죠. 자, 좋아요. 운동을 선생님 해야 되는데 자, 운동하는 데 있어서 뭐가 어려운 게 있나요? 숨이 차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죠. 일단은 제가 볼 때 걷는 운동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뛰는 것까지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아직 폐활량도 좀 약하고 좀 빨리 걷는 것 이제 그런 걸 했어. 이제 몸을 좀 적응을 했어. 이제 반쯤 뛰다가 또 걷다가 막 이런 쪽으로 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등산도 좀 가고. 그게 좀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쨌든 저 행동이면 긍정적 의도를 보자. 여기까지 됐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건데 무의식은 선의적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무의식은 선의적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무의식은 어떤 정상을 통해서 신체의 어떤 정상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선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 자, 무의식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상을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자, 무의식의 힘을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 벙어리 삼룡이라는 옛날에 소설을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 있어요. 자, 벙어리 삼룡이가 보면은 자, 벙어리 삼룡이가 저기 사모님을 잘 다루잖아요. 마님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존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마님이 잠들어 있는 그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벙어리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불이 났을 때 말을 막 두드렸죠. 마님 일어나라고 막 두드렸어요. 근데 마님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두드려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네? 더 많이 두드려야 되죠? 자, 그런 장면 오죠. 벙어리 삼룡에 보면. 자, 우리의 무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을 통하여 자, 무의식은 선의적인 의도를 전달하려고 한다. 자, 그럼 몸살에 걸렸다고 생각해볼게요. 몸살을 통해서 우리 무의식은 어떤 신호를 보내냐면 과로를 하지 말고 3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해서 링게로 맞고 푹 쉬어라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무의식의 신호를 무시해버리고 계속 과로를 하고 계속 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살은 더 심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심해지겠죠. 더 심해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죽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체의 정상을 통하여 어떤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이제 그 혈액순환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혈액순환. 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는 그 하나의 정상이에요. 그 정상이 어떤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는 그 정상 중에서 무의식은 신호를 보내거든요. 어떤 신호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손발저림 지금 저기 뇌출혈 여기에 지금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뇌혈관의 문제거든요. 왜 그러면 이런 증상 중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 무의식. 제가 그 답을 드린 거예요. 뱃살 빼라는 거예요. 체지방을 빼세요. 15kg를 빼세요. 뱃살 빼면은 혈액순환 잘 돼요. 자, 계속 뱃살을 빼지 않고 뱃살을 그대로 불리면서 갖고 있으면 혈액은 더 탁해질 것이고 더 혈액순환이 안 될 것이고 어쩌면은 내가 있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뱃살 빼라는 이야기. 그걸 신호를 보내주는데 선생님이 계속 끝건데 뱃살을 안 빼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만약에 신호를 받아서 뱃살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몸은 더 가벼워지면서 혈액순환도 더 잘 되고 심장 기능, 뇌혈관 쪽 모든 게 다 원활해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건강해지겠죠.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이제 무의식은 신호를 보낸다. 아까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혈관이 안 좋았죠. 혈관이 안 좋은 이 증상을 통해서 무의식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자, 아까 신호를 제가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운동하세요. 조깅. 빨리 걷기. 저 요즘에 네. 머리랑 이렇게 눈이랑 이렇게 다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쓰레기가 꽉 찬 것처럼 막 이렇게 지릿지릿하면서 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저리다 그래야 되나? 뭐 그랬었거든요. 그게 혈관 때문에 그래요. 혈관 때문에 꽉 막혀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 지금. 혈액이 머리에 올라가지 않고 멈춰버린다는 거죠. 머리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산소와 수분과 혈액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이 뇌가 제대로 기능을 할 거 아니에요. 뭔가 뚜껑 열린다고 해야 되나? 뭐 뚜껑을 열고 싶은 그러니까 지금 이까지 혈액이 안 올라가는 거죠. 손발이 저린 것도 손발 끝까지 혈액이 공급이 되는데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발이 저리고 손발이 찬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걸 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심장 기능을 더 튼튼하게 하는 거죠. 심장이 한번 혈액을 이렇게 쫙 짜줄 때 두뇌와 손끝까지 혈액이 다 공급이 되게끔 심장 기능이 강해야 되거든요. 심장 기능도 약하고 혈관의 수축 이완이 안 되기 때문에 혈관이 막혀 있고 또는 혈액 자체가 끈적끈적하거나 지방질이 많거나 기름이 많이 떠다니거나 그래서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 거죠. 혈액 자체도 맑은 혈액으로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혈관의 수축 이완 기능, 탄성을 높여줘야 되고 심장을 짜주는 기능도 높여줘야 된다. 그런 게 종합적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심장 기능이 짜주는 이 기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 안 하면 심장 기능이 좋아집니까? 안 되죠. 운동하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깅하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조깅. 빨리 걷기, 빨리 뛰기. 그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신호거든요. 근데 신호를 무시할 때 사람은 병에 걸려 죽는다는 거죠. 인생도 신호예요. 인생도. 자, 예를 들어서 감정적으로도 한번 볼게요. 외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외로움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외롭다. 외롭다는 증상은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거나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사귀세요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세요. 사람을 만나서 사귀어라. 근데 나는 가만히 있고 누가 사귀어주기만 기다리는 거죠. 그럼 외로움 더 커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울증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우울증, 기분이 우울하다. 자, 우울하다라는 이야기는 밖으로 나가서 재밌는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에너지를 얻는 재밌는 활동, 뭐 쇼핑을 하든지 영화를 보든지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든지 맛있는 걸 먹든지 여자들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든지 새 옷으로 갈아입고 뭐 춤을 추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노래방에 가서 어쨌든 이렇게 활력이 있는 재밌는 활동을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활동을 가만히 안 하고 제가 방문 그러 잠그고 뭐 집안에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심해지겠죠. 그렇죠. 두려움은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두려움 또한 신호거든요. 두려움. 당신이 지금 뭔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유비무한. 미래에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만 두려움이 없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부정적인 감정도 하나의 신호를 보내는 거고 신체적인 정상도 신호를 보낸다. 이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성공, 행복적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신호를 무시하기 때문에 병에 걸려 죽거나 불행해지거나 실패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정상이라는 것은 전기 퓨즈와 같아요. 퓨즈가 내려갈 때 신호를 보내잖아요. 퓨즈가 내려가면 우리는 뭘 감지해야 됩니까? 전기 과부하가 있구나. 전기 사용량이 너무 많구나. 화재 위험성이 있구나. 이걸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퓨즈가 내려갈 때 우리는 퓨즈를 다시 올리기보다는 뭘 해야 됩니까? 과부하에 대한 손을 봐야 돼요. 전기가 누전에 대한 손을 보거나 전기 사용량을 줄이거나 그렇게 하면은 퓨즈가 안 내려가겠죠. 이제 왜 됩니까? 근데 퓨즈 내려간다고 사람들이 계속 퓨즈만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은 불나죠. 바로 그거예요. 이제 무의식의 선의적인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무의식은 전기 퓨즈가 내려가는 것처럼 정상을 통하여 어떤 선의적인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신호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생기는 겁니다. 알아차려야 된다. 그런 점에서 알아차리게 만드는 어떤 문제 정상은 고마운 일이겠죠. 문제가 원망스러운 이유는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문제가 원망스러운 거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문제는 자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선생님도 지금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게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 거기에 감사해야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걸 감사하는 일입니다. 저로 인해 저에게 뱃살 빼라고 신호를 보내시는 겁니다.
앞으로 뱃살을 빼서 몸이 날씬해지고 몸이 가벼워질 수 있다면은 이 혈액순환이 안 된 것이 뱃살을 빼게 만든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이제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우리 삶에서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한 거죠. 우리 최 선생님 이해되시죠? 자, 선생님 혹시 뭐 정상 문제 있으면 이야기 없어요. 제가 시도 또 그걸 알아차리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힘든 거 있으세요? 그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저한테. 예민하다. 예민하다라는 것은 어떤 시도일까요? 예민하다라는 것은 조급해하거나 어떤 원하는 결과에 대해서 믿음이 약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예민하다라는 것은 또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자존감이 약해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예민해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자기 방어를 위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 예민함은 아니 제가 택시를 타고 왔는데 네. 그 제가 아는 길로 안 오고 약간 이렇게 와서 그 묘음이 좀 더 나오면 조금 더 나와도 저는 네. 그냥 못 내리고 아. 말을 하고 내리거든요. 아, 왜 이쪽으로 오셨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표현을 꼭 해야 돼서 그런 예민함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보고 싶지 않겠다는 마음이잖아요. 더 강해졌죠. 손해 보는 게 싫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마음이 빈곤해서 그런 거거든요. 마음이? 마음이 빈곤하다. 마음이 가난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내가 손해를 보면은 더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손해를 봐도 나는 별로 피해 보는 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부자인데 택시비 조금 더 주면 내가 손해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이거는 빈곤한 마음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빈곤. 그래서 실제로도 빈곤 경제적으로 더 내고. 그래서 스님이 이제 그건 어떤 시도냐면은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라라는 시도예요.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라. 지금 좀 누구한테 좀 더 많이 주고 내가 베풀더라도 나는 여전히 부자다라는 믿음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느냐? 선생님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좀 손해를 보거나 빼앗기면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사랑이 충만해지면은 좀 누구한테 나누어 주더라도 베풀더라도 선생님은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가뜩이나 나는 부족한데 누구한테 뭔가를 줘버리면 더 부족할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나는 없는 사람이 더 많이 줘버리면 더 없어지겠지. 그리고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만 나눌 수 있는 거니까 내 마음을 더 부자로 만들어라. 그래서 선생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예민한 성격뿐만 아니라 시기, 질투, 신경질, 바가지, 잔소리, 뭐 의천점, 의무점, 분노, 뭐 공격성, 경쟁심리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애정결핍이에요. 애정결핍. 선생님이 애정결핍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출산하고 나서 계속 이렇게 오시게 돼. 애정결핍을 치료를 해야 되고 애정결핍을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시기, 질투, 분노, 조절장애, 뭐 잔소리, 바가지, 의처증, 의무증, 뭐 신경질, 예민한 성격. 자, 그다음 이런 이제 마음의 문제. 그리고 이제 과식, 폭식, 중독, 뭐 또 몸으로 보면 당뇨, 암 뭐 이런 면역질환 이게 다 애정결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채우면 다 해결됩니다. 선생님은 사랑의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이대로 나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 이대로 나는 충분히 사랑이 충만해. 이대로 나는 충분히 부자야. 지금 현재의 나를 사랑하고 현재의 나를 부자인 존재로 보고 행복한 존재로
그런 거죠. 그러면 조금 누가 나눠주더라도 빼앗기더라도 힘들지 않죠. 근데 지금 제 마음 상태는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가난하고 없는데 더 빼앗기면 더 힘들잖아요. 없는데 더 빼앗기면 더 힘들잖아. 더 손해보자. 부족의 심리, 빈곤의 심리를 풍요의 심리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제발 이해돼? 근데 그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뭐 돈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고 좀 다른 거예요. 돈이 없더라도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풍요로워요. 돈이 많더라도 부두세는 부두세예요. 그래서 그거는 외적인 조건하고 좀 다른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면은 내가 뭐 베풀어야지 이건 아니에요. 돈이 적더라도 베풀 수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면 또 좋은 게 뭐냐면요. 마음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선생님. 마음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현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자, 마음과 현실이 연결되어 있어요. 풍요로운 마음은 풍요로운 현실을 끌어당겨요. 내 마음이 부자가 되면은 부를 계속 끌어당겨서 계속 돈이 벌게끔 만들어요. 내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가난하면은 빈곤의 심리 때문에 가난한 현실을 계속 끌어당겨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내 마음이 먼저 부자가 돼야 돼요. 지금 현재 내 마음이 풍요롭고 사랑이 넘치고 뭔가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풍요로운 상태가 됨으로써 실제 막 돈이 막 벌리는 거예요.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아끼고 싶고 누구한테 빼앗기면 안 되고 손해보기 싫고 마음이 막 빈곤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이 가난한 심리 때문에 계속 가난한 현실을 끌어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아끼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 혹시 많나요? 없어요. 아끼는 사람, 손해보기 싫은 사람 중에 부자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자 된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은 나누는 사람이에요. 주고 또 주고 막 사람들한테 막 베푸는데 다른 사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게 10배, 100배로 더 많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의 특징들은 남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 다른 사람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성공을 이룰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부를 얻을 수 있고 또 자부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충분히 자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내 자부심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이 충분히 사랑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 사람이 되겠다. 주는 사람은 더 많은 걸 얻게 된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선생님. 시크릿 비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아끼면 내가 막 가지면 더 많이 가질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난할 때일수록 더 많이 줘야 돼. 이 원리가. 가난한 현실 속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영원히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비록 나는 가진 게 없지만 뭔가 주고자 하는 마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역설인데 인생이 바뀌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가난 속에서 나눔과 베품이 실천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인생은 그렇게 해서 바뀌어진다. 왜냐하면 인생은 주는 자에게 되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경이나 불경이나 어디든지 죽으라 그러면 돌려받을 것이다 라는 그 원칙을 1000년 이상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는 모든 심리학의 철학의 종교예요. 그는 1000년 이상이 변함이 없는 그 진리라는 거죠. 주어라 그러면 돌려받을 거죠. 어떻게 많이 줄 것이냐? 줄 게 없는데 마음만이라도 줘야 된다는 거죠. 마음만이라도.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그다지 인생이 뭐 망가질 정도가 아닌 그런 정도면 내가 그냥 주는 것 쓰고 좋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보자. 그치만 난 괜찮다고 생각해. 자,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은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요. 풍요로워지면 더 많은 걸 끌어당기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것도 스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고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도 그 마인드를 이제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손해보세요. 손해보는 게 더 많이 얻는 겁니다. 자, 내 마음만큼 소중한 게 없거든요. 내 마음을 부자로 만드는 만큼 더 소중한 거죠. 내 마음이 부자가 되는 순간 현실은 그냥 부자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 많아야 돼. 감사할 일. 그래서 그 택시기사도 좀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뭐 저는 더 좋다고 해서 내가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니니까. 뭐 택시 기사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해. 그러면 내 마음을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택시 기사가 내한테 돌려준 게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부자가 되는 순간 나는 더 많은 걸 얻는 거야. 이 부자는 앞으로 일이 더 잘 되게 만들어요. 우선은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이 행복해지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를 보내주는 거고 모든 인생은 시도를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시도를 받아들여라. 여기까지 됐나요? 자, 잠깐 5분 쉬었다가 할게요. 이것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건데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것보다 바람직하다. 그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능하면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지조를 찾고 선택의 폭을 넓게 갖는 것이 좋다. 가장 많은 선택, 즉 가장 유연한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모든 상호작용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자, 아까 지도는 행토가 아니다 할 때 조금 제가 언급을 했어요. 선택의 폭이 중요하다.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건 유리하다. 우리가 이제 술 마실 때도 보면 여기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이 네 개를 다 마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만 마시는 사람보다 더 유리하겠죠, 술자리에서. 노래방에 가서 보면은 뭐 옛날 노래, 뭐 트로트, 뭐 팝송, 뭐 동요, 찬송가 모든 장르의 노래를 다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만 부를 수 있는 것보다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사고도. 자, 부정, 다소 부정, 다소 긍정, 긍정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비 이야기를 해서 비가 내릴 때 출근길이 막혀서 짜증나. 이 하나에 뭐 고착이 되어 있으면은 비 내리는 것은 짜증나는 일이에요. 근데 비가 내려서 차가 막힐 수도 있겠고 우산 파는 사람이 우산을 많이 팔아 돈을 벌 수도 있겠고 시골에 농사 짓는 부모님이 농사가 잘 되어서 농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사막에 사는 사람은 오아시스가 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버리면 훨씬 더 긍정적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도 같은 문제 발표 불안증을 한번 생각해봐. 발표 불안증 때문에 준비한 내용을 반도 이야기 못하고 정말 답답해. 이 생각하면 발표 불안증은 완전히 부정이잖아요. 근데 발표 불안증으로 인해서 준비한 내용을 반밖에 이야기 못할 수도 있지만 발표 불안증 덕분에 발표 준비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스피치 훈련을 할 수도 있고 또 발표 불안증의 근본 원인을 심리 치료하기 위해서 NLP 훈련을 할 수도 있고 체면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발표 불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내면을 잘 이해할 수도 있어. 이런 게 참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발표 불안증 느낌이 어때요?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는 순간 이미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한 가지로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 가지로 바라볼 수 있게끔 제가 계속 훈련을 시켜드리는 거죠. 관점 자체가 넓어지는 순간 모든 사람은 긍정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겁니다. 중독이라는 게 한 가지에만 빠져 있는 게 중독이잖아요. 자, 한 가지를 두 가지 이상 할 수 있는 순간 이미 중독이 아니죠. 알코올 중독은 뭐냐면은 술 마시는 것만 잘하는 거잖아요. 술 마시는 것만 잘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술 안 마시는 것도 잘할 수 있다. 자, 술 마시는 것도 잘하고 술 안 마시는 것도 잘할 수 있다. 두 가지가 다 잘할 수 있다면 어때요? 그럼 이미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죠. 그렇죠? 담배에 꼴초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피는 것도 잘할 수 있고 담배 안 피는 것도 잘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담배 꼴초가 아니에요 이미.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미 두 가지를 하는 순간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힘든 것은 한 가지에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문제에 고착화 된 것도 문제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문제인 것도 있지만 문제가 아닌 것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마음이 힘든 것도 마음에 산발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긍정은 좋은데 부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긍정도 좋고 부정도 좋다. 이미 두 가지를 다 긍정으로 봐버리면은 마음은 편안하죠. 가난, 돈이 없는 게 힘든 이유는 뭐냐면 가난이 불편한 걸만 보거든요. 돈이 없어서 나는 불편해. 문화생활하는데 힘들어. 요것만 생각하면
가난이라는 거는 불행이에요. 근데 가난을 긍정적으로 봐보는 거죠. 아, 가난, 돈이 없어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성공 마인드를 키울 수가 있어.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투자 마인드를 키울 수도 있고, 자,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도전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더 미래지향적인 꿈을 키울 수도 있어.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봐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돈이 없는 건 어때요? 긍정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선택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우리 마음은 긍정적으로 간다는 이야기고요. 선택의 폭이 좁을수록 우리 마음은 부정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과 부정은 흑백 논리가 아니라 선택의 폭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융통성 있게 넓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혹시 이해 안 되셨으면 이야기해보세요. 여기 선생님 생각하고 좀 틀린 게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네. 좀 더 들어봐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에 빠지는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생각에 빠지지 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의 유연성을 키워야 돼요. 한 가지 생각만 한다는 사람은 머리가 딱딱하다는 이야기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머리가 유연하다는 거죠. 우리 21세기에 필요한 것은 유연한 사고를 하는 거죠.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유연한 사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된 걸 보겠습니다. 네. 자, 사람들은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한다. 그 다음 답을 보세요. 시작. 아무리 파괴적이고 괴팍하고 사악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결과이다. 그의 세상 지도에서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 상황에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근데 최선의 선택을 했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은 부정적인 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둑질은 왜 도둑질을 하느냐, 도둑놈이. 자, 보세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병원비가 없어요. 병원비 50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와서 기금속을 훔쳐서 도둑질을 해서 500만 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병원비를 냈단 말이죠. 이 사람하고 똑같이 어머니 병원에 입원했는데 50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돈을 훔치는 방법이 있고, 은행에 적금을 깨트리는 방법이 있고, 은행에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고, 친구한테 빌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은 훔치는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훔치겠죠. B라는 사람은 훔치는 걸 포함해서 방법이 여러 개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마 훔치는 것보다는 빌리거나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깨트리거나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훔친 사람은 사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훔쳤을까요? 그 순간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선택의 폭이 좁아서 훔쳤을까요? 선택의 폭이 좁았다. 그러니까 자, 이 훔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자, 빌릴 수도 있고 대출 받을 수도 있고 적금을 깨트릴 수 있는 선택의 범위를 넓혀준다면 이 사람 굳이 훔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볼게요. 이건 옛날에 이제 길태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길태. 길태는 길에서 태어난 애다 해서 길태예요. 그게 이제 2006년도인가? 길태가 부산에서 어떤 여중생을 납치를 해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여중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어떤 그 물탱크 속에 시체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물을 쳐다보게 뭐 썩은 냄새가 나고 나중에 막 그래. 그래서 이제 경찰이 물탱크를 조사해보면 물탱크 속에 사람 시체가 있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옛날 2006년도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길태를 죽일로 인간 말종 뭐 사형시켜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길태를 이제 면면히 보면은 길태는 길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양부모가 키웠는데 그것도 나이가 많은 노부부예요. 노부부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용돈을 많이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용돈을 안 주다 보니까 애는 학교에 가서 이제 항상 남의 걸 훔치고 문방구에서 막 물건을 훔쳐놓고 막 이렇게 이제 도벽이 심했던 거죠. 도벽이 심하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살 때부터 이제 교도소를 제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범죄자를 낙인이 찍힌 거죠. 친구도 없고 외톨이고, 그리고 대학도 못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20대에 교도소를 나와서 20대 초반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노부부가 용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이제 골목길을 가만히 걷고 있는데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 중학생이 지나가더라. 그래서 갑자기 무슨 충동이 생겨서 납치를 해서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소리 지르니까 죽인 거예요. 그래서 물탱크 속에 이제 넣은 거지. 이게 일이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길태가 길에서 안 태어났다면, 길에서 태어나지 않고 정상적인 부모한테 태어났다면, 그래서 그 나이에 친구도 많고요, 용돈도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학도 들어갔고, 술집에 가면은 뭐 술집에 여자도 만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선택의 범위가 많아졌다면, 선택의 범위가 넓은 상태에서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면은 그 여자 중학생을 납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죽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문제를 다시 봅니다. 길태가 사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자 중학생을 폭행하고 죽였던 것일까? 아니면 길태한테 선택의 폭이 좁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지 못했기 때문에 길태가 그렇게 악한 마음을 먹고 사람을 죽이고 그걸 살인사건을 저질렀을까? 우리 NLP적으로 보면은 길태가 사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길태한테는 선택의 폭이 좁았다. 네, 선택의 폭이 좁은 상태에서는 그 상황에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그게 살인이 될 수가 있고 도둑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사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잖아요. 그럼 더 이상 사악한 행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착하다는 거죠. 인간은 원래 착한데 그럼 왜 악해지느냐? 선택의 폭이 좁아지니까 착해지는 거예요. 도둑질을 왜 하느냐? 도둑질하지 않으면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왜 죽이느냐? 그 외에 다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마치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것과 같은 거죠. 궁지에 몰려서 고양이를 무는 거 외에 답이 없으니까 고양이 무는 거잖아요. 만약에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개가 있다면 고양이 굳이 물까요? 쥐는? 도망가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사악하게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그 행동을 하는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우리 다 적용이 돼요. 자,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게임 중독에 빠진 애들이 있잖아요. 게임 중독에 왜 빠졌느냐, 이제 최초에 그 게임 중독에 빠진 시점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게임을 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에 와보니까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요.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도 아무도 없고. 자,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엄마를 기다리기가 너무나 시간이 지루한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 게임을 하면은 시간이 빨리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해보니까 재미있어요. 시간도 빨리 가고.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 빠지게 되고 게임 중독이 된 거죠. 그럼 제가 질문해볼게요. 게임만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게임에 빠져서 노는 거는 그런 바람직한 게 아닌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엄마를 기다리면서 게임을 하면서 엄마를 기다리는 그 상황은 어때요? 게임을 하는 게 최선이었을까요? 그건 게임 외에는 답이 없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려면은 그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내면 안에 아이를 불러내서 달려야죠. 내가 엄마를 기다린다고 얼마나 외롭겠니? 얼마나 엄마가 외롭고 엄마가 보고 싶길래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길래 내가 게임을 함으로써 그 시간을 이겨내려고 했을까? 이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해. 근데 이제는 너가 자라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 이제는 외로운 나이도 아니고 엄마가 보고 싶은 나이도 아니잖아.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아니라다는. 이제는 더 많은 선택의 범위를 갖고 있단다. 굳이 게임을 안 하더라도 엄마를 기다리는 거 힘들지 않아. 엄마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게임하는 외에 너는 영어 공부를 하거나 수학 공부를 하거나 인강을 듣거나 학원을 가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 굳이 그거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게임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어. 너는 더 많은 선택권을 갖고 있다. 이제는 게임 하지 말고 영어 공부를 하거나 인강을 듣거나 다른 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게임을 그만두게 만들고 더 나은 쪽으로 선택하게끔 체면 상태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럼 게임을 거짓말같이 끊죠.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변화시키려면은 아무리 그 사악한 행동이라도 아무리 게임 중독 같은 거 부정적인 행동이라도 그 행동을 변화시키려면은 그 행동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최선의 선택을 했는지 그 의도를 존중해주고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다라는 걸 인정해주는 거죠. 이게 좀 어렵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주 괜찮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제가 설명 아주 잘하고 있는 거고. 자, 좋습니다. 자, 인간은 완벽하게 작동한다. 시작. 어느 누구에게도 잘못한다거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즉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알아내서 그 방법을 좀 더 유익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인간은 완벽하게 작동해요. 이게 무슨 이거는 이제 인간은 완벽한 존재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요. 컴퓨터가 마치 처음 출시될 때 컴퓨터는 완전한 제품으로서 출시가 되잖아요. 완전하게 작동되는 상태에서 출시가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속도도 느려지고 바이러스도 침투되고 작동이 잘 안 되잖아요. 자,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태어날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살다 보면은 기분도 우울해지고 불안감도 느끼고 걱정, 고민에, 스트레스에, 짜증에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왜 이럴까? 자,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바이러스처럼 침투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줘야 돼요. 어릴 때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하거나 부모가 심하게 꾸지람하거나 자, 사회생활하면서 사기를 당하고 배신당하고 자, 상처를 경험하거나 갈등이 있거나 이게 다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그 컴퓨터를 우리가 바이러스를 백신이나 알약을 통해서 고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맞아요. 우리 인간도 완벽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이제 저 사람은 문제적인 인간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원래 완벽한 인간인데 저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 어떤 부분에서 뭔가 좀 잘못됐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고쳐주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외로움 뭐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다. 저 사람도 완벽한 존재다. 그렇지만 태어난 이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바이러스 같은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았구나. 저걸 치유한다면 저 사람은 완벽해질 수 있어.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런 점에서 이제 쟤는 미워할 때 인간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모든 자원이 이미 있다. 시작. 우리에게는 이미 필요한 모든 자원이 있거나 아니면
자원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자원이 없는 상태가 있을 뿐이다. 자원이라는 것은 신체 근육과 같아요. 근육을 자주 사용하면 근육은 발달되잖아요.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은 쇠퇴되는 겁니다. 자원도 마찬가지죠. 행복의 자원, 성공의 자원, 부의 자원, 강의의 자원, 인간관계의 자원, 리더십의 자원, 모든 게 자원이거든요. 자, 능력은 써먹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자원도 활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원을 활용하지 않으면은 근육처럼 쇠퇴가 되고 마는 거죠. 자, 마치 이런 거죠. 우리는 모든 성공에 대한 자원이 있는데 왜 그럼 성공하지 못할까? 마치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30억을 유산을 남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아들한테 30억을 은행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죠. 유언을 할 틈이 없었어요. 근데 아들은 30억이 은행에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 아들은 모르기 때문에 30억을 사용하지 못하고 가난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은 30억이 없는 사람이에요? 30억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없는 상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간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 성공, 부 모든 자원들이 다 있는데 그 자원이 있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해요. 성공하지 못해요. 부자가 되지 못해요. 그럼 나는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냐, 성공하지 할 수 없는 사람이냐,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성공, 행복, 부에 대한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갈 뿐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그 자원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행복했던 적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행복해질 수 있어요. 과거에 한 번이라도 자신감이 넘쳤던 순간이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자신감이 넘칠 수가 있고요. 과거에 어떤 단 한 가지라도 잘했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도 뭐든지 잘할 수 있죠. 자원을 사용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행복의 자원도 사용해야 되고 부의 자원, 성공의 자원 다 사용할 수 있죠. NLP는 바로 이제 이런 자원을 발견하고요. 자원을 활용해서 자원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자원을 사용하게끔 도와주는 거죠. 네. 근데 이 세상에 자원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 이제 역할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 모델처럼 따라해야 돼요. 모방을 해야 돼요. 모델링. 누군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누군가 성공한다면 나도 성공할 수 있고, 누군가가 부자가 되었다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누군가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략을 이제 따라하는 거죠. 네. 바로 이거죠. 탁월성 복제가 가능하다. 자, 탁월성 복제가 가능하다. 시작. 성공적인 성취를 모방함으로써 탁월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모방하는 것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가능하다. 즉 탁월성은 복제가 가능하다. NLP는 바로 탁월성의 과학이에요. 탁월성의 성공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못하는 게 있다면 내 분야에 잘하는 사람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하는지, 그 사람의 기법과 전략을 개발해서 나도 그 사람처럼 따라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그 사람처럼 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다 하기는 그렇고 여기까지 일단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혹시 오늘 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